자, 오늘 나눌 내용은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우리 태스크랑 아이템 모형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는 이 발표 레퍼런스는 이거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태스크 모델스라는 요 북 챕터 하나를 우리가 같이 좀 읽어가면서 라인 바이 라인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어디가 지금 부족해서 2010년도부터 이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인스트림이 됐지만 왜 우리한테는 확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카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카파 날리지 모형하고 이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책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특히 이제 태스크 모델에 중점을 뒀어요. 아이템 모델하고 태스크 모델하고 같이 가는데 여기서는 제가 리뷰할 때는 아이템 모델하고 태스크 모델이 차이가 뭐가 있냐 그리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태스크 모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고 무슨 역할을 하나 그리고 태스크 모델하고 아이템 모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AIG, 그 다음에 태스크 모델 그리고 아이템 모델 요 네 개의 용어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한 AIG는 뭐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뭐고, 태스크 모델은 뭐고, 아이템 모델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북 챕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IG 책에서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AIG 쪽으로 포커스를 했고요. 테스트 디벨롭먼트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어세스먼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하고 비용하고 노력이 많이 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럼 왜 많이 드냐라고 했을 때 이유로 우리가 그 각 each 아이템을 컨텐츠 스페셜리스트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하나 그 문항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인디비주얼리 디벨롭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래서 무슨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테스트 아이템이 이렇게 디맨드가 많은데 테스트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거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과학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디맨드가 인크리징 하는데 그 디맨드를 믿을 못한다라는 게 이제 디스크립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AOI 할 때 Assessment on Internet 할 때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죠. 왜 그러냐면 이제 테스트 아이템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같은 아이템을 쓰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코스트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될 때 못한다. 같은 이야기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이거예요. 어세스먼트 아이템이나 태스크는요.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컨벤셔널한 어세스먼트는요. 이 reusable commodity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항은 아이템 뱅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리타이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뱅크 안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익스포즈가 되면 근데 왜 그럴까? 왜 리타이어를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그거를 memory effect, learning effect, carryover effect 혹은 instrumentation effect라고 해요. 우리가 측정이 정확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측정하는 그 도구하고 관측자가 측정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측정이라는 자체가 측정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측정 자체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퀀텀 theory of light를
조금만 공부를 해 보시면 눈으로 쳐다보는 것 자체도 아주 적은 그 미시의 세계에서는 쳐다보는 것 자체도 그 쳐다보임을 당하는 놈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는 퀀텀 티어리는 많이 이렇게 프리베일 돼 있어서 미시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거시 세계에서도 잘 보세요. 우리가 측정하는 자체가 행위 자체가 the thing to be measured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고 기억을 하고 뭐 자꾸 뭐 그게 테스트 시큐리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만들면 뭐 시스테매틱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리한 거고 다음번에 또 이 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정리를 하시죠. 매니지먼트가 가지는 이 철학적인 그 약간 커스 같은 거 다시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서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AIG를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AIG는 Computerized Approach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Computerized Approach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좀 아이템을 제너레이트 하고자 하는 어떤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완자동은 아니고 반자동 혹은 완전 자동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아니 그 뭐 알고리즘 누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먼 인터벤션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약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알고리즘으로 짜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 사람이 짜잖아. 그 사람이 짤 때는 또 우리가 서브젝티브한 게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속도를 빨리 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사람 짜는 데는 하늘 쑥 들어서 짜는 게 아닌데 이제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아이템 모델을 그냥 짜라 그랬으면 그냥 모델링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태스크 모델도 나오고 뭐 나울리지 모델도 나오고 뭐 그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아셔야 됩니다. 한쪽 면만 보고 AIG가 다 해결되니까 뭐 무조건 쉬운 거다 그러면요. AIG 어린이 소리 들으면서 어디 가서 혼나거나 뺨 맞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AIG는 이제 아이템 템플릿을 만드는 게요. 아이템 템플릿하고 아이템 모델은 같은 용어라고 여기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템 모델을 만드는 게 체계적으로 잘 하기가 힘드니까 아이템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체계 혹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태스크 모델이나 상위 단계에서 하나 더 놓자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 뭐냐면 태스크 모델이 the way of gather organize information that support item template. 그러니까 아이템 모델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아이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상위 단계에서 어떤 체계를 만들잖아요. 모형이라는 게 막 통계 모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템 모형을 만들 때는 훨씬 더 시스테마틱하게 해보자라는 게 그 어프로치고 그 모형을 아이템 모형 윗단을 태스크 모델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ubjectiveness, human intervention을 이제 조금 체계화시켜서 그 훨씬 더 과학적으로 만들자라는 이런 그 생각인 거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요, 선생님이 이게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됐는데 쭉 올라가 보면 1999년도 그 근처에 과학기술, 특히 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랑 그다음에 인터넷이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슬레브 선생님 한 2000년도 정도에 정리를 하셔서 2002년도부터 이 AIG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벌리디지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는 아니고 훨씬 더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좀 과학적인 어프로치, 우리가 scientific한, more scientific한 어프로치로
문항을 디자인하고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방법론 중에 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하다 요즘에는 약간 어뷰즈가 있어요. 다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라고 다 우깁니다. 뭐 에비던스 좋잖아요. 그리고 뭐 미슬레비 선생님이 하고 ETS에서 빵빵 밀어주지 메릴랜드에서 또 하지 이러니까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의 보도처럼 막 쓰는데 뭐 오늘은 좀 그 뒤집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과학적이고 왜 과학적이고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됐고 이 얘기를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scientific, 뭘 valida하고 뭘 scientific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 중에 cognitive science도 들어가고 technology도 들어가는데 이게 cognitive science랑 technology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쪽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냐 하면 좋은 말을 좀 많이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중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 여기 스튜던트 모형도 있고요. 뭐 에비던스 모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생이 어떤 성장하는 모형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 measurement 모형도 있어야 된다. 뭐 claim을 하기 위해 도메인 모델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많은 모형들이 사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태스크 모형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그 모형을 중점으로 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보면 그 스튜던트 모형, 뭐 모형이 많아요. 뭐 모형에 대한 집합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같은 모델러들 입장에서는 되게 익사이팅한데 모형들이 다 개념적으로 글 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뭔가 실제로 할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 그 따라하는 게 중구난방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좋지만 이거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요거만 일단 좀 짚고 넘어가시고 처음에 할 때 이제 태스크 모델이라는 걸 중심으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태스크 모델에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태스크 모델이 참 중요한데 AIG 관점에서 보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클레임이랑 에비던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냐를 먼저 정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의 성적에 순위를 낼 거냐 피드백을 줄 거냐 아니면 학생 그걸 가지고 니네들이 디시전을 내릴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제 그건 먼저 정하고 그것을 사용한다라 네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비던스가 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런 클레임을 걸 거냐 주장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에비던스 위주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아 예를 들어서 유진 교수님이 승진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유진 교수님이 승진을 하기 위한 에비던스들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 에비던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에비던스를 operationalize 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그 operationalize 하는 그때가 그거를 가지고 태스크 모형을 만들어내요. 유진 교수님은 승진하셔야 됩니다라는 승진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무슨 에비던스가 어떤 식으로 필요하고 그 에비던스는 어떻게 우리가 숫자화, 계측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 에비던스를 하기 위한 개념적인 모형을 처음에 잡는 게 이제 태스크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potential scenario라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에비던스를 근거로 해서 태스크를 만들고 태스크 모델을 디자인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유진 교수님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최프라는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슨 근거로 최프란이 가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직장을 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에비던스가 충족이 되면 우리는 최프란이 가수가 돼야 된다고 지금 직장을 때려치고 가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근거라는 게 에비던스라는 게 상황 속에서 존재를 하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가 그 근거를 잡을 수는 없죠. 노래방을 데리고 가봤는데 야가 노래를 이 정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퍼블리시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저널에 몇 개 이상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 퍼블리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퍼블리케이션은 게 정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뭐 이런 하는 여기서 그 시나리오를 여기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황이라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에 대한 피어처를 다 정의해야 되는 에비던스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서 무슨 근거가 나올 때 우리가 그거를 operationalize 됐다고 치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속에서 상황을 정의하는 variable element들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도 뭐 갔다. 노래방에 갔는데 2시간 정도 불렀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무슨 종류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을 정의하는 요소들이 쭉 나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비던스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의 에비던스에 맞는 상황들이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인지 그리고 뭐 노래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뭐 노래를 2시간 정도 불렀다. 뭐 24시간 2분 부르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능력을. 그러면 10곡까지는 불러야 된다. 그리고 한 곡당 2분 이상은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그거를 한번 정의를 해 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진짜 필요한 에비던스, 그다음에 에비던스가 나오는 상황들을 쭉 자세하게 정리를 그건 누가 해야 돼? 그걸 이제 도메인 애널리시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되거나 가수가 돼야 될 때는 그 가수가 돼야 되는 조건들, 상황들에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도 짜지만 프로그램 짜기 전에 그 요소들 어떤 상황이 되는 그 엘리먼트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그 엘리먼트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이때 요럴 때 요때 2분 뭐 점수가 나왔으면 잘했다라고 치자. 에비던스 하나 얻었어. 그리고 그거는 맞는 에비던스. 나머지 에비던스는 그냥 고함 지르는 거 가지고 노래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럼 노래 잘한 거 아니야. 노래가 잘한다라는 얘기는 이러면서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데 큰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무슨 클레임을 제어하는 뭐 노래를 잘한다라고 치자. 그럼 그거를 노래를 잘한다라는 에비던스를 하기 위해서는 노래방을 했을 때 뭐 했을 때 언제 뭐 했을 때 언제 뭐 했을 때 뭐 어디 가서 뭐 비디오로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쭉 이렇게 나열을 시켜서 아까도 했지만 무슨 요소가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어떤 퍼포먼스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된다라고 치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연결이 돼요.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화가 많이 있죠. 우리가 노래방이라는 것도 정의를 하잖아요. 그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도 정의를 하고 점수를 몇 시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 세세하게 정의가 되잖아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레인지들 그런 관계들이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다? 근거에서 나온다. 에비던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태스크 모델들을 쭉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클레임은 재환은 가수다. 그 클레임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에비던스가 나오면 그거 태스크 만들고 태스크가 나오면 그것도 쪼개가 템플릿 모델을 아이템 모형을 만들어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더라. 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부르는 거, 저렇게 부르는 거, 요렇게 부르는 거. 요거는 이제 노래방이 아니라 무슨 어디 뭐 유튜브에서 공연을 했던 거. 요거는 예를 들어 뭐 필기 시험을 쳤던 거.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 가지고 노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것들, 글로 배우는 노래. 뭐 요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능력이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태스크와 실기와 필기로 나누고 그다음에 필기도 또 쪼갠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문항이 아주 많은 게 나오니까 스페시픽하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는 아주 개념적인 사이에 연결고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전체를 다 모형화시켜서 아주 우리가 추상적으로 implicit하게 어세스먼트 문항이라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explicit하게 분석을 하자라는 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의 뭐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뭐 특별하게 뭐 이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템 모델하고 태스크 모델하고 이제 조금 틀려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템플릿하고 태스크 모델이 있죠.
우리는 아이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롤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템 당연히 태스크 모델은 아이템 모델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는 관점이 있고, 그거는 인제 하나의 도구고, 오른쪽에서는요. 그 specificity 얼마나 그 자세함에 대한 컨티니움 중에 하나라는 게, 미슬랩 선생님은 아주 좀 자세한 그 아이템 모델이 좀 더 자세할 뿐이지 같을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근데 인제 다른 분들은 아니야, 무조건 태스크 모델은 상위 단계에서 아이템 모델하고 이 차별화시키자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존해요. 관점이 태스크 모델하고 아이템 모델하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보시면 좋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미슬레이브 선생님은 The Simpler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문헌을 쭉 보면 사이코메트릭이나 에듀케이셔널 매저먼트 보면요. 같이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템은 태스크다 같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게 같이 쓰는 걸로 와닿아요. 같다라는, 같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태스크 모델은 아이템 모델을 가이딩하는 용도로 쓰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AIG에서는. 예. 그런데 제가 또 좀 하다 보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할 때는요. 과제라는 용어로 태스크를 제가 많이 써요. 서머티브 할 때는 문항이잖아요. 그 아이템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포머티브는 그냥 단순한 문항이 아니라 과제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태스크 모형을 과제 모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아이템 모델과 태스크 모델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은 태스크 모형을 아이템 모델에 좀 상위 단계에 놓고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모델 데피니션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템플릿하고 같기 때문에 뭐 많은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템 모델은 그 요소를, 태스크 모델은 이제 뭐가 어떤 식으로 operationalize 돼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정의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이템은요. 그걸 문항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도 있어야 되고 디스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멀티플 초이스냐 뭐 포맷도 있어야 되고 스템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형이, 세부 모형이 있어야 돼요. 문항으로 이제 막 찍어내야 되니까, 틀이긴 하니까. 그래서 훨씬 더 그 실제 문항을 만들어내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이템 모형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다? 태스크 모형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측정해야 되냐, 어떤 상황에서 측정해야 되는가는 태스크 모델이 하는 거고, 아이템 모델은 그거를 임플리멘트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릴 때 아이템 모델만 하면 태스크 모델에 대해서 누가 정의가 돼야 된다. 태스크 모델에 있는 한 부분은 아이템 모델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 있는 상태로 보여요. 아이템 모델링을 할 때는 태스크 모형이 합쳐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한 부분이. 그쵸. 근데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요소가 그 합쳐져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AIG를 할 때, 태스크 모델을 할 때는 뭐 그 템플릿 할 때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태스크 모델과 크리에이트 템플릿과 제너레이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 두 개 부분이 동시에 갈 수도 있고요.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태스크 모델과 아이템 템플릿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 개의 태스크 모델에서. 왜냐면 상황을 바꾸면요. 그 상황에 맞는 문항을 만들다 보면 문항 모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문항 모형 송에서 여러 개의 상황을 다 때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태스크 모형과 아이템 모형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상황과 시츄에이션을 다 바꾸면 아이템 모형과 태스크 모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제너레이팅 하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서는 이제 좀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약간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가이딩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스크 모델을 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뭐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인제 에비던스를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 cognitive component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약간 글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cognitive 그런 에비던스를 모형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다큐멘트 비슷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 모델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태스크 모델이 그냥 다큐멘트 비슷하게 끝나게끔 돼요. 왜냐면 이 example을 보면요,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example로 이런 걸 주세요. 태스크 모델의 example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에비던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고 그 요소들의 뭐 엘리먼트는 뭐고 근데 이게 그냥 글이잖아요, 글. 그러니까 글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체계화돼 있는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요. 프로그램은요. 사람이 짜는 거지만 기계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계한테 뭘 알려주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 태스크 모델은 사람이 짜는 건데 이걸 읽고 또 누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어 놓고 사람이 적어 놓은 걸 보고 해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 단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계가 이거를 읽어들여 가지고 다다다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읽어 가지고 무슨 아이디어인지 정리를 한 거를 가지고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 단계에서 사람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사람, 이걸 해석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머로 바로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작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인제 10년 가까이 하면서 태스크 모델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프로그램 코드는 아니잖아. 이걸 가지고 뭔가를 짜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짜는 거예요. 이거 줬다고 해서 프로그램 코드가 빵빵빵 나오고 뭐 어 막 시뮬레이션도 되고 막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제 방법론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이 속에 뭐가 코그니티브도 들어가고 에비던스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데 들어가는 있지만 이 역시 사람이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또 읽어서 프로그램을 넘어가는 그 단계가 남아 있다. 고렇게만 이야기를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피어처들이 있다. 컴플렉시티들이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태스크 모델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여러 가지 단계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나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태스크 모델링 작업을 100% 사람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태스크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example은 이 태스크 모델과 아이템 모델링 작업을 100%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글로써 임플리멘트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이걸 다 이해하고 다 했다라는 가정 속 하에서 이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화시키면 여기까지만 해도 좋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근간으로 인제 아이템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데 아이템 모델은 아까 있었던 태스크 모델을 멀티플 초이스, 뭐 답, 디스트랙터 그리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적어 주면 아이템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면 그다음에 인제 요소들이 뭐냐, 디스트랙터는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constraint 요소 간의 어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아이고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제 아까 했던 태스크 모델을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문항이 이제 막 컴퓨터가 찍어낸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 스페시픽합니다. 카파 AIG는 다른 방법으로 이걸 만들 뿐이에요. 카파 AIG는 인풋하는 스트럭처가 틀린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알고라는 프로그램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램 스페시픽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프로그램도 안 짰어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템플릿도 수작업으로 글로 만든 다음에 무늬만 만든 다음에 사람이 다 변형을 한 거예요. 그 요소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변형을 해서 그 오토매틱이 아니라 매뉴얼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하신 거죠. 아이템 모델이 뭐 꼭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죠.
근데 computerized item 모델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이 프로그램 짜셔도 되는 거고 카파 AIG가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짜는 것도 힘들고요. 프로그램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는 게 힘든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로 넘기는 게. 프로그램 코드는 사람이 짰지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누가 넘기냐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요, 또 프로그래머가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subject matter expert가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지금 biology 내용인데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바이올로지를 모르면 여기 못 넘어가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왜 못 넘어가는? 이 프로그램 모르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AIG가 상당히 프랙티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배워야 되고요. 내용 아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태스크 그거 보면서 프로그램을 짜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안 쉬워요. 그러고 나면 제너레이트 되더라 누가 말 못해.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따라서 해주는 거는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단계까지 넘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슈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practical implication 많이 해놓고 property가 similar하다,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implication이 이렇게 막 parallel 테스트가 나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테스트 CQ에 대한 걱정이 없다,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reduce 된다, 이런 게 하는데,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퀵클리 안 합니다. 시간 엄청 걸려요. 보세요. 태스크 모델 만들고요. 프로그램 짜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냥 오토매틱리 제너레이트 잘 안 돼요. 막 리뷰하고 됐는지 보는 것도 힘들고요. 패럴렐한지 안 패럴렐한지 어떻게 알아? 그 아무거나 바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패럴렐한지도 힘들고요. 테스트 시큐리티가 컨선이 되려면 문항이 좋은 문항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하려다 보면 이 프로그램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럼 프로그램 누가 외주 주는 사람한테 또 테스트 시큐리티 다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관리하기도 힘들고 디벨롭먼트 타임도 시간 비용 많이 듭니다. 진짜 많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했기 때문에 밸리드하고 좋은 거다. 이런 거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진짜 에린이 되는 거예요. AIG는 잘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잘하기가 힘들다니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한다고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요. 진짜 큰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거를 아는 게 프로예요. 이거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어떻게 잘할 수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가 프로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마추어랑 똑같아요. 글로 배워서 그러니까 자꾸 AI, Evidence Center Design이나 AIG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힘들다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클레임이나 에비던스나 워런트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에피션트하게 만든다는 게 힘들다니까요. 예, 퓨처 웍이 아니라 이게 안 되면요. 앞에 이야기했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좋다는 클레임 자체가 일을 안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클레임 해놓고 클레임 자체가 일을 안 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좋다라는 클레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클레임 거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도대체 이게 지금 어쩌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많은 분들이 그 아이템 모델링 어프로치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코그니티브 디자인,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AIG를 포인팅 하는데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 2000년도부터 계속 이야기 하셨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2020년도인데 지금 왜 이렇게 메인스트림에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차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관점 있죠. 클레임에서 에비던스 태스크 만들고 태스크에서
아이템 모델 만들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사실은. 그 해답도 이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에 대한 해답도 선생님이 주셨어요. 미슬레브 선생님이. 그래서 2010년도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 in assessment design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결국에는 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 보세요. 이게 assessment도요.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는 거예요. assessment is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xplicit knowledge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implicit knowledge, 그러니까 subject matter expert라든가 우리 이제 그 재간 모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잘 가르치는 모형, assessor로서의 모형, 혹은 teacher로서의 모형, 학생의 모형.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subject matter expert의 knowledge가 있잖아요. 세 가지의 knowledge라는 거예요. 자, domain knowledge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pedagogy, teacher knowledge가 있어야 돼요. 잘 가르칠 수 있는 knowledge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알고 어떻게 학생이 아는가에 대한 모형 있잖아요. 학생 knowledge 모형 세 개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그 knowledge의 모형들이 implicit 했었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선생님은 알겠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알겠는데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이 머릿속에서 implicit, 암묵지로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형식지, explicit knowledge로 바꾸는 그 작업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domain analysis고 결국에는 그게 assessment task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게 knowledge를 디자인을 해서 knowledge, organizing knowledge인데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로 넘어가냐면요. 우리가 전체 assessment, evidence centered design 자체는요. 이 explicit knowledge를 모형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미슬랩 선생님이. 근데 이 explicit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만들려면 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knowledge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것을 cognitive science에서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gnitive science 101을 들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knowledge represen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표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식의 표상이라 그러거든요. 지식을 어떻게 표상하는가가 모델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표상을 전산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상황에서 그게 다른 사람들은 뭐 여기서 말씀드린 지식의 표상을 digitalize, computerized 지식의 표상은요. equal to AI입니다.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computerized 뭐 knowledge representation은 그냥 AI예요. 그 equal to AI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AI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이코메트릭을 가지고 지식의 표상을 모형화시킨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그러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숨지 않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에 숨지 않고 다 쪼개서 모형화시키는데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아까도 도메인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잘 가르치는 모형, 학생이면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모형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도 학생의 능력을 growth modelling, 그 progression, 학생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모형 세 개가 knowledge representation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되고 pedagogy를 빼면 어떻게 되면 summative가 되고요. 잘 가르치는 모형도 넣자. 그 능력의 그 knowledge, how to teach well도 넣자. 그러면서 learning analytic이 되는 거예요. 학생의 knowledge 모형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knowledge 모형이 있어야 서머티브는 일을 해요. 일단 걷다가 포머티브 하려면 무슨 모형이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 또한 그 능력 또한 그 지식 또한 모형화시켜서 만들자라는 게 그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러닝이 안 들어갔네. 선생님이 그것도 하셨어요. Evidence Centered Design of Learning and Assessment Design in Digital World라고 선생님이랑 미슬레비 선생님하고 로이 레비하고 그 이제
제 친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러닝 상황에서 디지털 월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시켜낼 것인가도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때 우리 무슨 모형을 이야기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페다가지 모델, 티처 모델도 들어가면서 여기 속에서 학생 모형과 스튜던트 모형과 그 다음에 도메인 모형은 뭐다? 그 subject matter expert의 지식을 모형화시키고 거기다 무슨 모형 들어간다? 선생님 모형 들어간다. 페다가지 모형이 들어가면서 그것들이 디지털 상황에서 융합이 될 때 우리가 완성본을 볼 것이다. 그렇게 2010년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아주 디지털 월드에서 테크놀로지를 집어넣으면 우리 해결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스코 네트워크 아카데미에서 실제로 이거에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발전시킨 거를 2010년도에 디지털 레볼루션. 그래서 뭐 러닝 애널리틱 이 관점을 2010년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AI지단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잘못 쓰시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잘못하면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포텐셜 디제스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러면 왜 잘 안 됩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까 보셨던 그분들이 전산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저는 이거를 전산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T 프로젝트로 바라봐야지. 이게 그래서 IT 프로젝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할 때 우리가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갈 때 넘길 수 있는 거지. 이걸 사이코메트리션들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전통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쩌자는 거야? 글로 하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전체가 전산 프로젝트로 바라봐야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선생님이 항상 뭐 미술랩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산을 잘하는 사람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 자기는 여기 나의 롤은 여기까지고 전산을 잘하는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게임은 전산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디지털 이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한 게임이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내가 하냐 안 하냐의 게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0년이 지나서. 나온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모형화 하냐가 안 하냐가 아니라 전산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나가냐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프로젝트가 간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왜 이게 전산 모형으로 자꾸 제가 진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디지털 태스크 모델링과 디지털 나울리지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이템 모형과 전통적인 태스크 모형이 아니라 디지털라이징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거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글로 하다 보면 그 좋은 면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받기가 힘들다. 이제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산화하자 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조금 이해가 많이 되십니다. 왜 이렇게 하면 그냥 글로 끝나는 거예요. knowledge map 만들어서 태스크 모델 글로 만들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여기 하나씩 이렇게 베리에이션 시키는 거를 요거 일단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가 윗단도 프로그램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디지털 상황 속에서 컴퓨터가 이거를 해줄 수 있게끔 할 때 그리고 그 단계를 밟아 나갈 때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디지털라이징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디지털라이징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뭐 프로젝트로는 제가 카파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메인 모형, 그다음에 학생 모형, 그다음에 선생님의 페다가지 모형, 티처 모형이 아까 그 말했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속에서 디지털 프레임워크에서 녹아 들어가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저도 중간 단계에 서 있는 거죠. 네. 다음번에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또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